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 사람과 맞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꼭 좋은 물건이 나에게도 좋은 물건일 거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의외의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중수는 좋은 입지의 최고의 물건만 찾으려고 하지만, 고수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의 쓰임을 찾습니다. 저 역시도 물건을 볼 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항상 되뇌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동탄역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탄역 인근의 우미린 스트라우스 1차 주상복합입니다. 2018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은 준공된 지 1년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요즘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아파트 이름과 상가 이름을 따로 쓰는데 우미린 스트라우스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역 우미 1차는 아파트 이름은 우미린 스트라우스, 상가 이름은 앨리스빌입니다. 상가 이름이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제목을 따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단지 안이 아기자기하게 동화같이 이쁘기도 합니다. 사실 상가가 아기자기하게 이쁘다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장사는 얼마나 잘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고 이쁘게 잘 지었냐, 어떤 마감재를 골라서 세련미 있는 건축물을 지었냐, 이런 것들은 후순위란 이야기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카림 에비뉴 상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준공되고 처음 건물 지어놓은 걸 봤을 때 이거 공사비 아끼려고 진짜 싸구려처럼 마감해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임대가 모두 맞추어지더니 지금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건물 자체가 확 살아났습니다. 상가 건물의 완성은 건물 마감재가 아니라 상가의 활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2만여 세대의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냐와는 상관없이 이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파트와는 본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이 멋지게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장사하기에 큰 하자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상가를 볼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입지를 우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탄역 앨리스빌은 어떨까요? 지도를 보면 앨리스빌은 동탄역과 도보로 5분 안쪽, 즉 역세권 상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세권 상가는 역세권 상가인데 실제로 역세권 상가로서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016년쯤에 동탄역 앨리스빌 상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1층 상가가 평당 3천만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됐었습니다. 참고로 평당 3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평수의 개념이 아니라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런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 전용 면적이 분양 면적의 40%에서 45%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채 되지 않는 전용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용 면적 10평이면 분양 평수로는 한 6억 정도 합니다. 1층은 한 칸에 전용 12평 정도 한다고 하면 분양 평수는 25평에서 26평 정도일 것이고요. 1층 한 칸의 가격이 약 7억에서 7억 5천만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5%에서 6% 정도 측정한다고 할 때 한 칸당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6%를 꽉 채우려면 월세 300만원을 넘겨서 임대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10평에서 12평 정도 월세 3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앨리스빌에 어떻게 임차가 맞추어졌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에 레스토랑 펍이 보이는데 실평수 50평은 되어 보입니다.
동탄역 평균 1층이 한 평당 임대료가 30만원 정도 잡는데 여기는 대로변과 맞닿은 코너 상가여서 40만원까지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여러분은 감당이 되시나요? 정말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더 몰트하우스 이름이 좀 생소해서 검색을 해보니 벌써 블로그 리뷰가 101개나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뷰가 100개 이상 달리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파는지 보니 프리미엄 요리, 다양한 주류, 18가지 드래프트 비어, 수십 가지 보틀 비어, 엄선한 와인, 이름도 좀 생소하고 모호한 메뉴판입니다. 가격은 전부 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만만한 금액대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월세를 감당하려면 객단가도 엄청나야겠죠? 우리는 최상의 음식을 팔겠다. 비싼 음식값을 지불할 사람만 와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홈페이지를 인스타로 해놓은 걸 보니 트렌디한 젊은 감각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고급 인테리어 분위기와 최고 요리로 매출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경, 부동산, 참치, 금빵, 마라탕 등이 보입니다. 부동산은 한 라인에 3개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다 막아놔서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비싼 월세 내는 게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권리금 받고 빠져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라탕집이 좋은 코너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세는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월세를 감당하려면 매출이 6천에서 7천만원 이상은 나와야 될 것입니다. 평수가 약 20평 정도가 안 돼 보이는데 테이블 수도 넉넉한 편은 아니고 더군다나 마라탕이 갑자기 유행을 탄 메뉴라서 불안한 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왔으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더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간판과 실내 인테리어가 세련미가 좀 부족한 게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밖에서 봤을 때 딱 보고 가보고 싶다 하는 구미가 당기는 그런 맛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 라인에는 부자곱과 2차돌이 보입니다. 부자곱이 코너라인을 잡고 있고 평수는 25평에서 30평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약 800만원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2차돌 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녁에 전에 가보니 조명이 삐까뻔쩍하게 간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두울 때 밖에서 보면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2차돌은 사실 2018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현재 200호점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2차돌이 워낙 잘 되자 차돌박이 유사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겼는데 1차돌, 5차돌, 꽃차돌 등등 차돌박이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돌에서는 다른 프랜차이즈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차돌박이가 대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분에 150g인데 7,900원, 6,900원 이렇게 하니 가격대가 너무나 좋습니다. 또 2차돌은 메뉴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기류에서는 차돌박이와 기타부위, 육회, 사이드 메뉴에서는 쫄면과 초밥 등이 있는데 이 메뉴 구성이 한번 가면 꼭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는 시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구성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한 4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아마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정도, 월세는 약 1,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9년도 9월에 오픈해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막 안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월 매출이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니 일단은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개월, 4개월 정도는 오픈빨이 먹히는 시기가 지나고 그 매출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완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근에 백종원 차돌박이 전문점 돌배기집이 먼저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돌배기집, 이차돌 모두 차돌박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브랜드가 원체 탄탄하다 보니까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영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배기집과 이차돌은 같은 차돌박이 메뉴로 장사를 하지만 각기 컨셉이 좀 달라서 손님층을 다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차돌박이 전문점을 컨셉으로 한 프랜차이즈는 처음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에서 돌배기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차돌이 힌트를 얻어 자기만의 색깔로 다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오히려 이차돌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컨셉으로 더 대박을 치자 이차돌을 따라한 프랜차이즈들이 또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차돌, 5차돌, 꽃차돌 등등 차돌박이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의 차돌박이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에서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하드웨어라면 이런 장사와 업종에 대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어우러져야 부동산을 보는 해안이 더 생기겠죠? 지금은 앨리스빌과 프라자 상가들의 맞닿은 면을 봤는데 공실 없이 임대가 잘 맞추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쪽을 더 올라가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는 쪽은 상가들이 완전히 전멸이고요. 이건 뭐 상가 분양주도 속이 썩어날 것 같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 상가를 파는 분양 상담사들이 여기가 공원을 바라보는 쪽이라 카페가 들어오기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현혹시키는 말로 분양을 시켰을 건데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상가 분양주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상가 공실이 나니까 어느 기자가 사기 분양을 언급하며 기사를 냈는데 투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정말로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사기라고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 대행사들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등 좋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공 몇 개월 전부터 상가 MD팀을 구성하고 상가를 활성화시킨다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분양 받으시고 나중에 임대인 위탁동의서에 사인이나 잘 해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별해서 임대를 잘 맞춰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가를 지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분양주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든 분양 대행사든 상가를 팔고 나면 그 다음엔 건물만 잘 지어주면 되는 거지 임대를 잘 맞춰줄 의무 따위는 없는 겁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감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좋은 임차인이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구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이런 시행사가 상가를 또 팔아먹고 저녁도 나몰라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준공 3개월, 4개월 전부터는 임대팀을 구성을 해서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그 노력이 꼭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임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분양주가 온전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고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못 치른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는 것이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대출 이자는 분양주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는 보너스고요.
그래서 특히 신도시의 상가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 받고자 하는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얼마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럼 얼마의 임대료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분양 상가는 쳐다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또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까 지나오면서 봤듯이 안경, 편의점, 마라탕, 곱창, 2차돌 등 좋은 자리에는 좋은 업종들이 충분한 월세를 부담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